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말 뼈아픈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부부가 재산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아주 씁쓸하게 돌아서는데 얼마 뒤에 국가에서 엄청난 금액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사유는 놀랍게도 주택 양도입니다.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맞아요. 집을 판 적도 없고 그냥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넘겨졌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눈에는 여러분이 아주 성공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일상적인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죠. 이별의 아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집을 팔아서 이익을 남겼으니까 세금을 내라. 이런 통보를 받는 셈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산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과 국가가 들이미는 규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언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장보원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공개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강연 자료의 목차인데요. 이게 겉보기엔 그저 건조하고 되게 복잡한 세법 강의 계획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목부터가 약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안에는 자산을 지키려는 개인과 그걸 끝까지 추적하려는 국가 간의 거대한 체스게임 규칙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언제 세금이 발생하고 어떻게 합법적인 방어막을 치는지, 그리고 어떤 꼼수가 어떻게 박살이 나는지. 그 치열한 수싸움의 원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세금이라는 체스판에 앉았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 게임이 도대체 언제 시작되느냐 이거겠죠. 자료의 제1장을 보면 무엇이 양도인가를 정의하는 출발점이 나옵니다. 네,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가는 방식 말이죠. 맞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살아서 대가 없이 그냥 주면 증여, 죽어서 물려주면 상속, 그리고 대가를 받고 넘기면 양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증여, 상속, 양도. 사실 결과만 딱 놓고 보면 내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 손에 자산이 쥐어지는 건 완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물리적인 결과는 똑같죠. 하지만 세법의 렌즈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던진 그 이혼 위자료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보죠. 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길래 그 위자료로 집을 준 게 대가를 받고 파는 양도로 돌변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죠. 세법이 이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 논리를 들여다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한쪽이 다른 쪽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잖아요. 네, 법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니까요. 즉, 채무가 생기는 겁니다. 금전으로 갚아야 할 빚이죠. 그런데 돈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로 그 빚을 퉁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빚을 퉁쳤다. 네, 세법의 시각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이 아파트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고 그 현금으로 위자료라는 자신의 빚을 갚은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결국 현금을 쥐어준 것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채무가 사라졌다는 이익을 얻었으니까 대가 없이 공짜로 넘긴 증여가 아니라 대가를 분명히 받고 넘긴 양도가 되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집요하네요. 세법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에서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정말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국가가 이렇게 자산이 움직이는 길목마다 아주 촘촘하게 감시망을 깔아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도 본능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합법적으로 안 낼 방법은 없나? 이거겠죠. 맞아요. 합법적으로 이 세금을 안 낼 방법, 그 방어막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강연 자료 제2장으로 넘어가면 이 방어막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 방어막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비과세나 감면 제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방어막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맞아요.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가족이 이사 갈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지 않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분명 1세대 1주택이 철칙이라고 하셨는데 목차를 보니까 집이 두 채인데도 이 비과세 방어막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되게 놀라운 예외 조항들이 줄줄이 달려있더라고요. 상속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같은 특례 조항들 말씀이시군요. 네, 상속을 받았거나
시골에 농어촌 주택이 있으면 집이 두 채여도 봐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그 게임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장착하면 규칙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사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예외 조항들은 세법이 그냥 단순한 계산기를 넘어서 국가의 어떤 사회공학적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사회공학적 설계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상속주택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본의 아니게 집을 물려받아 이주택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 사람한테 갑자기 세금 폭탄을 꽝 던지면 어떨까요? 당연히 엄청 억울하겠죠. 내가 무슨 갭 투자를 하려고 집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불가피한 가족의 비극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가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그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세법에 담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농어촌 주택도 비슷한 논리인가요? 맞습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빈집이 넘쳐난다고 하니까요. 만약 누군가가 은퇴하고 귀농을 하려고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주택자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도시에 있는 원래 집을 팔 때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럼 무서워서 아무도 시골로 안 가겠네요. 네, 아무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가 아니네요. 국가가 나서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빈집을 좀 사주세요. 대신 기존 집에 대한 세금 혜택은 그대로 살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렇게 보내는 아주 절박한 정책적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장기 임대주택 특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전월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해주면 세금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겠다. 일종의 국가와 개인 간의 거래인 셈이죠. 그렇네요. 국가는 세금 면제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적 목표, 즉 지방 살리기나 주거 안정 같은 방향으로 국민들의 자본을 유도하는 거였군요. 네, 그 논리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맞아요. 아무리 1주택자라도 집이 너무 비싸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 결국 방어막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차가운 계산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3장과 4장에 나오는 과세표준과 필요경비 산정 단계죠. 네, 얼마나 내야 하는가를 마주하는 시간인데 여기서 제 눈을 딱 끈 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이 일반 주택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이거 계산 방식 자체가 왜 다른 건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에는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실지 거래가액 12억 원이 그 기준선이거든요. 아, 12억 원이요? 네, 집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 차익이 얼마든 전액 비과세를 받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 그 집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돼서 혜택이 부분적으로 박탈됩니다. 혜택이 부분적으로 박탈된다는 건 12억 원이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다 때린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수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거든요. 집을 20억 원에 팔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20억이요?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12억 원까지가 차지하는 비율, 즉 60%만큼은 여전히 비과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8억 원, 즉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양도 차익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죠. 아, 전체를 다 때리는 게 아니라 그 기준선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타격을 입히는 아주 정교한 칼질이네요.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고가 자산가에게는 세금의 책임을 물리되 1주택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또 일부 인정해주는 일종의 절충하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 그런 철학이 담겨 있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납세자 입장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보스전을 앞두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때 쓴 비용을 공제받는 느낌인데 바로 필요 경비죠. 집을 고치거나 중개 수수료로 나간 돈들을 이익에서 빼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강연 목차를 보면 여기서부터 납세자와 과세 당국 간의 쫓고 쫓기는 아주 피말리는 추격전이 시작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양도소득 부당행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부당행위라니.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뭔가 꼼수를 쓴다는 뜻인가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납세자들이 필요 경비를 부풀리거나 자산의 양도가액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제도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납세자가 계산한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그 계산을 전면 부인해버리고 국가가 정한 원칙대로 다시 세금을 물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국가의 경고 센서가 작동하는 건가요? 가장 흔한 타겟은 특수관계자, 즉 가족 간의 거래입니다. 아버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단돈 5억 원에 팔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5? 10억짜리를 5억이요?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도 차익이 대폭 줄어드니까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내도 될 것이고 아들은 10억짜리 집을 반값에 덜컥 얻는 셈이 되잖아요. 완전 꼭 먹고 알 먹기네요. 가족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건데. 하지만 국경수비대만큼이나 아주 깐깐한 세무당국이 그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 넘어가겠죠.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곧바로 경고등이 켜집니다. 국가는 아버지의 그 5억 원짜리 신고서를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와, 가차없네요. 그리고 당신은 10억 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10억 원의 기준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맹렬하게 부과하죠. 게다가 싸게 산 아들에게는 너 시가와의 차익만큼 이익을 봤으니까 증여세 내라 며 별도로 추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패들 꼼수로 덧대려다가 국가의 레이저포에 맞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가의 감시망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납세자들의 두뇌 회전도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실무쟁점 파트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게 따로 있어요.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아주 중요한 쟁점이죠. 이름은 참 어려운데 알고 보니까 굳이 빚을 끼워 넣어서 자식에게 집을 넘기는 전략이더라고요. 빚을 떠넘기며 증여하는 이 부담부 증여의 양도 차익은 대체 왜 실무쟁점으로 따로 분류된 걸까요? 굳이 내 피 같은 자식한테 빚까지 같이 떠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세금 구간을 쪼개서 전체 세금을 낮추는 아주 고도의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쪼갠다고요?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과세 표준이 1억일 때랑 10억일 때 적용되는 퍼센트 자체가 10%대에서 최대 50% 언저리까지 아주 가파르게 점프하거든요. 아, 덩어리가 클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만약 10억 원짜리 집을 부채 하나 없이 온전히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치면 10억 원 전체가 아주 높은 누진세율의 증여세 과세 표준에 잡혀서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10억 전체에 높은 세율이 곱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억 원짜리 집에 4억 원의 전세 보증금, 즉 빚이 껴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 집을 전세 낀 채로 그대로 넘기는 게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럼 10억 중에 순수하게 아들에게 공짜로 준 건 6억이고 나머지 4억은 아들이 언젠가 세입자한테 갚아야 할 빚을 떠안은 거네요. 네, 명확한 계산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발생하거든요. 순수하게 증여한 6억 원에 대해서만 아들에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10억 원일 때보다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뚝 떨어지게 되죠. 오, 그러네요. 그럼 나머지 빚 4억 원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이혼 위자료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아버지는 자신이 원래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4억 원이라는 채무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즉, 채무를 탕감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죠. 아, 빚이 사라졌으니까 이익이다. 네. 따라서 국가는 이 4억 원어치만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와, 대박.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세금 덩어리를 증여세 6억, 양도소득세 4억으로 반갈축을 해버리는 거군요. 표현이 좀 재밌긴 한데 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금 종류가 두 개로 나뉘니까 각기 다른 기본 공제도 2번이나 받고 무엇보다 누진세율의 그 무서운 최고 구간을 피해서 낮은 구간의 세율을 양쪽에서 2번 적용받게 되는 엄청난 전략이네요. 강연목체에 왜 이게 별도의 실무쟁점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제야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세금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관통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험난한 과세표준 산정의 지뢰밭을 건너왔다면 이제 여기에 곱해지는 무시무시한 페널티, 바로 세율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곱셈에서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지 제5장의 자산 유형별 중과 파트를 보면 나오는데요. 특정 자산들이 아주 노골적인 타겟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자산의 종류일 뿐이고 집을 여러 채 가진 거나 빈 땅을 좀 사둔 게 무슨 범죄는 아니잖아요. 개인이 투자를 한 것뿐이니까요. 네, 그런데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는 마치 세법에서 아주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중과세라는 엄청난 벌칙을 받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왜 이런 페널티를 주는 건가요? 이건 세법이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통제하고 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유도하는 채찍으로 씁니다. 채찍이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잖아요. 특히 토지와 주택은 무한정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죠.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넓은 땅을 사서 농사도 안 짓고 건물도 안 올리고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10년을 방치했다고 생각해보죠. 오직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요. 이것이 이른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그 존버를 통한 훌륭한 투자 전략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거네요. 공장이 들어서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농작물이 자라야 할 땅이 그냥 가만히 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심각한 경제적 손실, 즉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세법을 통해 채찍을 듭니다. 어떤 식으로요? 네가 땅을 생산적으로 쓰지 않고 방치하면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금에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얹어서 가혹하게 페널티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넘기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이군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역시 특정 시기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동일한 논리의 확장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연 목차가 그런 국가의 시각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명쾌하네요. 페널티가 그냥 얄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을 회전시키려는 국가의 거대한 톱니바퀴였군요. 네, 세법에 숨겨진 의도죠. 자, 이렇게 복잡한 계산이랑 징벌적 세율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나면 마침내 결과를 국가에 보고하는 신고 절차가 남습니다. 제6장을 보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절차가 나오죠. 숙제를 제대로 안 내면 국가가 알아서 세금을 고치고 징수해버리는 결정과 경정 절차가 아주 무섭게 버티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절차들이죠. 그런데 자료의 마지막 제7장을 보니까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이제 아예 국경을 넘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시지만 자산가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국외자산 양도와 국외 전출세 파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정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놀라셨죠? 아니 끝난 줄 알았던 세금 이야기가 국경을 넘자마자 당황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잠깐, 국외전 출세라고요? 자산을 팔지도 않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현금도 없는데 단순히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한국을 떠난다고 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가요? 네,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방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니까 국가라 마치 어딜 도망가? 주머니 다 털고 정산하고 가. 라면서 문 앞을 가로막는 것 같잖아요.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뇨. 그 반발은 아주 타당합니다. 실제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왜 이 국외전 출세라는 극단적인 그물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선 이 제도는 이민 가는 모든 평범한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대주주들이 주타 계시죠. 아, 대주주들이요? 만약 어떤 대주주가 수백억 원 규모로 가치가 폭등한 주식을 들고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는 세금 천국, 즉 조세 회피처로 이민을 가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헉, 그리고 나서 한국 국적을 완전히 버린 뒤에 그 나라에서 주식을 싹 다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 주식이 수백억 원의 가치로 성장하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인프라나 노동력, 시장 환경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키운 가치니까요. 그런데 대주주가 국경을 넘어버리는 순간 한국 국가는 그 막대한 차익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징수할 권한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아주 합법적인 자본 먹튀가 발생하는 거죠. 세상에, 국가의 세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네요. 그래서 국가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국 당일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돌립니다. 네가 한국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네가 가진 모든 주식을 현재 시가로 팔았다고 간주하겠다. 간주하겠다. 네. 그리고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누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지금 당장 정산해라라고 하는 거죠. 국경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빠져나가는 자본의 뒷덜미를 낚아채는 국가의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수단인 셈입니다. 와, 첨첨하다 못해 진짜 질식할 것 같은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아까 결정경정 절차가 있듯이 국내든 국외든 결국 세법의 그물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아주 확실하게 연결되네요. 네. 도망칠 곳은 없다고 봐야죠. 이혼할 게 위자료로 넘기는 그 찰나의 이익부터 시작해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비과세 당근을 던지고 또 부채를 끼워 넣어서 세금을 쪼개는 부담부 증여의 틈새를 부당행위 규제로 맹렬하게 방어하고 종국에는 국경을 도망치는 자본까지 국외전 출세로 올가매는 과정까지 전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죠. 장보환 세무회계 사무소의 강연 목차를 쫙 따라가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벌이는 아주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법의 각 조항들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제적 본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어떤 철학으로 토제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건축 설계도와 같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개념들을 굳이 왜 이렇게 심층 탐구로 다루었을까요? 우리가 매일 부동산을 팔거나 이민을 가는 건 아니지만 자산의 가치가 커질수록 이 세법의 그물망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스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맞아요. 집을 넓혀가거나 부모님의 자산을 물려받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머릿속에 그린 이 거대한 뼈대와 논리구조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식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규칙을 모르는 체스 플레이어는 당연히 첫 턴에 패배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함정을 아는 플레이어는 스스로 판을 주도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해부해본 이 딱딱한 강연, 목차, 과연 단순히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한 징수 규칙서에 불과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어쩌면 이 세법 목차야말로 이혼의 슬픔 속에서도 이익을 따져야 하는 현실, 세금의 틈새를 찾아 빚을 쪼개는 그 치열한 머리싸움, 내 집 마련의 꿈과 투기라는 원초적 욕망, 그리고 어떻게든 국경을 넘어서 부를 온전히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연이 가장 낱낱이 기록된 현대사회 가장 솔직하고 노골적인 인간 관찰 일기가 아닐까요? 세법을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울로 보는 시각, 아주 날카롭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재정적 결정은 이 거대한 체스판에 어느 장에 속하게 될지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마주할 국가와의 거대한 수싸움에서 부디 이 지식들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